안녕하세요, 이세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가는 바로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문을 연 작가 김동인입니다. 김동인은 1900년 평양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재밌는 건 김동인이 처음 가졌던 꿈이 소설가가 아니라 화가였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림을 배웠고 가오바타 미술학교에서 붓을 잡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붓이 아니라 펜을 들었지만 화가의 눈으로 인물을 그리듯이 써내려가는 그 감각은 평생 김동인의 문장에 남았습니다. 1919년 20살의 김동인은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문해 동인지 창조를 만듭니다. 짧고 단단한 문장, 인물을 아주 냉정하게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한국 단편소설의 틀 그 자체를 세운 작가로 평가받죠. 가난이 한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예술을 향한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김동인은 늘 극단으로 내몰린 인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김동인의 이름을 딴 동인 문학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만큼 김동인 작가는 한국 소설의 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김동인을 다시 읽으면서 학생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학생 때는 수능 공부를 위해서 읽기도 했었고 그냥 교과서 속 명작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인간을 비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소설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고요. 솔직히 좀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김동인 작가는 대체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같이 다시 읽는 김동인.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감자는 1925년 작품입니다. 평양 칠성문 밖, 가난한 동네로 흘러든 한 여인, 복녀의 이야기죠. 처음에는 선량했던 복녀가 가난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가는 과정을 김동인은 단 한 줄의 동정도 없이 차갑도록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그 서늘함이 오히려 오래 남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뱃다라기는 김동인에게 비로소 소설가라는 이름을 안겨준 출세작입니다. 뱃다라기란 옛 뱃사람들이 부르던 구슬픈 노래의 이름인데요. 어느 봄날 화자가 우연히 들은 그 노랫가락을 따라가다가 한 사내의 사연과 마주하게 됩니다. 형제와 아내, 그리고 사소한 오해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지 김동인 특유의 액자식 구성과 서정적인 문장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작품입니다. 결말은 직접 귀로 들으시는 편이 좋겠죠? 붉은 산은 아주 짧지만 가장 오래 가슴에 남는 작품입니다. 무대는 우리 땅이 아니라 만주의 어느 조선인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살기라 불리는 사내가 하나 있는데요. 거짓말에 노름에 싸움질. 마을 사람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비극이 닥친 어느 날 모두가 외면했던 그 남자가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을 합니다. 짧은 이야기 끝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장면은 꼭 직접 들으셨으면 합니다. 발가락이 닮았다는 김동인 특유의 서늘한 풍자가 빛나는 작품입니다. 젊은 날을 방탕하게 보낸 한 남자가 뒤늦게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두고 그는 자꾸만 한 가지 사실에 매달리죠. 이 발가락이 꼭 나를 닮지 않았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그 한마디 안에 한 인간의 가장 약하고 외로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광염 소나타는 아주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한 천재적인 음악가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오직 어떤 특별한 한순간에만 불멸의 명곡을 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이라는 게 결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예술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가? 김동인이 던지는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질문은 10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서늘하게 가슴을 찌릅니다. 광화사는 미쳐버린 화공의 이야기입니다. 김동인의 또 다른 소설 광염 소나타가 음악과 광기였다면 이 작품은 그림과 광기입니다. 둘은 나란히 짝을 이루는 작품이죠. 세상에서 가장 추한 얼굴을 가진 화가가 깊은 산속에 숨어서 평생 단 하나 완벽하게 아름다운 얼굴을 그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가지 살아있는 눈동자만은
그의 붓으로 좀처럼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집착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미술을 공부했던 김동인이 평생 매혹됐던 그 질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약한 자의 슬픔. 이 작품은 김동인이 20살에 쓴 첫 소설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문해지 창조 창간호에 실립니다. 한 젊은 여인이 세상의 힘 앞에서 무너지고 그 깊은 슬픔의 바닥에서 비로소 약한 자의 슬픔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100년 전 한 청년이 처음으로 근대적 인간의 내면을 그려낸 그 순간을 함께 들어보시죠. 감자, 싸움, 간통, 살인, 도적, 구걸,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밖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복녀의 부처는 산홍공상의 제2위에 드는 농민이었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다. 이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과 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개울에서 멱 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접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5살 나는 해에 동리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 서방, 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 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20년이나 위로써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군으로서 밭도 몇 마지기가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 둘 줄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복녀를 산 80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동리 노인들의 주선으로 소작밖에나 얻어주면 종자만 뿌려둔 뒤에는 후치질도 안 하고 김도 안 매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가을에 가서는 되는 대로 거두어서 금년은 흉년이네 하고 전주집에서는 가져도 안 가고 자기 혼자 먹어버리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한 밭을 이태를 연하여 붙여본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몇 해를 지내는 동안 그는 그 동리에서는 밭을 못 얻으릴 만큼 인심을 잃고 말았다. 복녀가 시집을 간 뒤 한 3, 4년은 장인의 덕택으로 이렁저렁 지나갔으나 이전 선비의 꼬리인 장인은 차차 사위를 밉게 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처가에까지 신용을 잃게 되었다. 그들 부처는 여러 가지로 의논하다가 할 일 없이 평양성 안으로 막벌이로 들어왔다. 그러나 게으른 그에게는 막벌이나마 역시 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영광정에 가서 대동강만 내려다보고 있으니 어찌 막벌이인들 될까. 한 서너 달 막벌이를 하다가 그들은 요행 어떤 집 막간살이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그 집에서도 얼마 안 하여 쫓겨나왔다. 복녀는 부지런히 주인집 일을 보았지만 남편의 게으름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매일 복녀는 눈에 칼을 세워가지고 남편을 채근하였지만 그의 게으른 버릇은 개를 줄 수는 없었다. 뱃섬 좀 치워달라우요. 남 졸음 오는데 님자 치우시간. 내가 치우나요? 20년이나 밥 먹고 그걸 못 치워. 에이구, 칵 죽구나 말디. 2년 뭘. 이러한 싸움이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도 쫓겨나왔다. 이젠 어디로 가나. 그들은 할 일 없이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리어 나오게 되었다. 칠성문 밖을 한 부락으로 삼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업은 거러지요. 부업으로는 도적질과 자기네끼리의 매음,
그 밖에 이 세상의 모든 무섭고 더러운 죄악이었다. 복녀도 그 정업으로 나섰다. 그러나 19살의 한창 좋은 나이의 여편네에게 누가 밥인들 잘 줄까? 젊은 거이 거랑질은 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여러 가지 말로 남편이 병으로 죽어가거니 어쩌거니 핑계는 되었지만 그런 핑계에는 단련된 평양 시민의 동정은 역시 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 칠성문 밖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가운데 드는 편이었다. 그 가운데서 잘 수입되는 사람은 하루에 5리짜리 돈뿐으로 1원 7, 80전의 현금을 쥐고 돌아오는 사람까지 있었다. 극단으로 나가서는 밤에 돈벌이 나갔던 사람은 그날 밤 400여 원을 벌어가지고 와서 그 근처에서 담배 장사를 시작한 사람까지 있었다. 복녀는 19살이었다. 얼굴도 그만하면 빤빤하였다. 그 동리 여인들이 보통 하는 일을 본받아서 그도 돈벌이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라도 간간 찾아가면 매일 5, 60전은 벌 수가 있었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 그들 부처는 역시 가난하게 지냈다. 굽는 일도 흔히 있었다. 기자묘 솔밭에 송충이가 끓었다. 그때 평양부에서는 그 송충이를 잡는데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을 인부로 쓰게 되었다. 빈민굴 여인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뽑힌 것은 겨우 50명쯤이었다. 복녀도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복녀는 열심으로 송충이를 잡았다. 소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는 송충이를 집게로 집어서 약물에 잡아놓고 그의 통은 잠깐 새에 차고 하였다. 하루에 32전씩의 공전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엿새 하는 동안에 그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부 한 여남은 사람은 언제나 송충이는 안 잡고 아래서 지절거리며 웃고 날뛰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놀고 있는 인부의 공전은 일하는 사람의 공전보다 8전이나 더 많이 내어주는 것이다. 감독은 한 사람뿐이지만 감독도 그들이 놀고 있는 것을 묵인할 뿐 아니라 때때로는 자기까지 섞여서 놀고 있었다. 어떤 날 송충이를 잡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려 할 때 감독이 그를 찾았다. 복내, 예 복내, 왜 그럽니까? 그는 약통과 집게를 놓은 뒤에 돌아섰다. 좀 오너라. 그는 말없이 감독 앞에 갔다. 예, 너, 대 뒤 가보지 않겠니? 뭘 하래요? 글쎄, 가디오 형님. 그는 돌아서면서 인부들 모여있는 대로 고함을 쳤다. 형님도 값세다 가래. 싫다 얘. 둘이서 재미나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갔니? 복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 가보자. 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수그리고 따라갔다. 복내 조카구나. 뒤에서 이러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발갛게 되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공전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그는 아직껏 딴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일도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오 짐승이 하는 짓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할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일 안 하고 돈 더 받고
긴장된 육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말로 하자면 삼박자 같은 좋은 일은 이것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계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그 뒤부터는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분도 바르게 되었다. 1년이 지났다. 그의 처세의 비결은 더욱더 순탄히 진척되었다. 그의 부처는 이제는 그리 궁하게 지내지는 않게 되었다. 그의 남편은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라는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벌신벌신 웃고 있었다. 복녀의 얼굴은 더욱 예뻐졌다. 여보, 아즈바니, 오늘은 얼마나 벌었소? 복녀는 돈 좀 많이 번 듯한 거러지를 보면 이렇게 찾는다. 오늘은 많이 못 벌었세다. 얼마? 도무지 10서너냥. 많이 벌었세다 가래. 한댓냥 꾀주소고래. 오늘은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복녀는 곧 뛰어가서 그의 팔에 늘어진다. 나한테 들킨 데매는 뀌구야 말아요. 나원 이 아즈마니 만남은 야단이더라. 자, 꾀주디. 그 대신 응? 알아있디? 난 몰라요. 헤헤헤헤. 모름은 안 줄 테야? 글쎄 알았대도 그런다. 그의 성격은 이만큼까지 진보되었다. 가을이 됐다.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은 가을이 되면 칠성문 밖에 있는 중국인의 채마밭에 감자며 고구마며 배추를 도적질하러 밤에 바구니를 가지고 간다. 복녀도 감자 깨나 잘 도적질해 왔다. 어떤 날 밤 그는 감자를 한 바구니 잘 도적질해 가지고 이젠 돌아오려고 일어설 때 그의 뒤에 시꺼먼 그림자가 서서 그를 꽉 붙들었다. 보니 그것은 그 밭의 소작인인 중국인 왕서방이었다. 복녀는 말도 못하고 멀찐멀찐 발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 집에 가. 왕서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가재문 가디, 훤, 겉도 못 갈까. 복녀는 엉덩이를 한번 획 두른 뒤에 머리를 젖히고 바구니를 저으면서 왕서방을 따라갔다. 1시간쯤 뒤에 그는 왕서방의 집에서 나왔다. 그가 밭고랑에서 길로 들어서려 할 때 문득 뒤에서 누가 그를 찾았다. 복내 아니야? 복녀는 획 돌아서 보았다. 거기는 자기 곁집 여편네가 바구니를 끼고 어두운 밭고랑을 더듬더듬 나오고 있었다. 형님이 됐을까? 형님도 들어갔댔을까? 님자도 들어갔댔나? 형님은 네 집에? 나? 눅서방네 집에. 님자는? 난 왕서방네. 형님 얼마 받았소? 눅서방네 그 깍쟁이 놈. 배추 3팩이. 난 3원 받았디? 복녀는 자랑스러운 듯이 대답하였다. 10분쯤 뒤에 그는 자기 남편과 그 앞에 돈 3원을 내어놓은 뒤에 아까 그 왕서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 뒤부터 왕서방은 무시로 복녀를 찾아왔다. 한참 왕서방이 눈만 멀찐멀찐 앉아있으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간다. 왕서방이 돌아간 뒤에는 그들 부처는 1원 혹은 2원을 가운데 놓고 기뻐하고 하였다. 복녀는 차차 독리 거지들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중지하였다. 왕서방이 분주하여 못 올 때가 있으면 복녀는 스스로 왕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다. 복녀의 부처는 이제 이 빈민굴의 한 부자였다. 그 겨울도 가고 봄이 이르렀다. 그때 왕서방은 돈 100원으로 어떤 처녀를 하나 마누라로 사오게 되었다. 복녀는 다만 코웃음만 쳤다. 복녀 강짜하 같구만. 독리 여편네들이 이런 말을 하면 복녀는 흥하고 코웃음을 웃고 하였다.
내가 강짜를 해? 그는 늘 힘있게 부인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놈 왕서방 내 두고 보자. 왕서방이 색시를 데려오는 날이 가까웠다. 왕서방은 아직껏 자랑하던 기다란 머리를 깎았다. 동시에 그것은 새색시의 의견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다. 흥! 복녀는 역시 코웃음만 쳤다. 마침내 색시가 오는 날이 이르렀다. 칠보 단장의 4인교를 탄 택시가 칠선문 밖 채마밭 가운데 있는 왕서방의 집에 이르렀다. 밤이 깊도록 왕서방의 집에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별한 악기를 뜯으며 별한 곡조로 노래하며 야단하였다. 복녀는 집 모퉁이에 숨어서서 눈에 살기를 띠고 방 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다.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2시쯤 하여 돌아갔다.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복녀는 왕서방의 집 안에 들어갔다. 복녀의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려 있었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는 왕서방에게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왕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눈만 정처 없이 두룩두룩 하였다. 복녀는 다시 한번 왕서방을 흔들었다. 자, 어서. 우리 오늘 밤 일이 있어 못 가. 일은 밤중에 무슨 일? 그래도 우리 일이. 복녀의 입에 아직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 이까짓 것. 그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찼다. 자, 가자오, 가자오. 왕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 왕서방은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복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는 그의 손에는 얼른얼른하는 낫이 한 자루 들려 있었다. 이 되놈, 죽어라, 죽어라. 이놈, 나 때렸디. 이놈아, 아이고, 사람 죽이누나. 그는 목을 놓고 쳐울면서 낫을 휘둘렀다. 칠성문 밖 외딴밭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있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사이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 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이의 손에도 10원짜리 2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이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가져갔다. 발가락이 닮았다. 노총각 M이 혼약을 하였다. 우리들은 이 소식을 들을 때 뜻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M은 32살이었습니다. 세태가 갑자기 변하면서 혹은 경제 문제 때문에 혹은 적당한 배우자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단지 조언이라 하는 데 대한 반항심 때문에 늦도록 총각으로 지내는 사람이 많아가기는 하지만 32살의 총각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아직껏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책은 비슷이 결혼에 대한 주의를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M은 언제나 그런 의논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는 매우 흥미를 가진 것이 분명한데 겉으로는 고소로서 친구들의 말을 거절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M이 우리가 모르는 틈에 어느덧 혼약을 한 것이외다. M은 가난하였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어떤 회사의 월급쟁이였습니다. 이 뿌리 약한 그의 경제 상태가 그로 하여금 늙도록 총각으로 지내게 한 듯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친구들은 M의 총각 생활을 애석히 생각하여 장가들기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쁘는 M이 장가를 가지 않는데 다른 종류의 해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나의 직업이 발견한 M의 육체적인 결함. 이것 때문에 M은 30이 넘도록 총각으로 지낸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M은 학생 시대부터 대단한 방탕 생활을 하였습니다. 방탕이래야 금전상의 여유가 부족한 그는 가장 하류에 속하는 방탕을 하였습니다. 50전 혹은 1원만 생기면 즉시로 우동집이나 유곽으로 달려가던 그였습니다. 체질상 성욕이 강한 그는 그 불붙는 성욕을 끄기 위하여 눈앞에 닥치는 기회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날지라도 음식을 한턱 하라기보다 유곽을 한턱 하라는 그였습니다. 질로는 모르지만 양으로는 세계의 누구에게든 그다지 지지 않을 테다. 관계한 여인의 수요에 대하여 이렇게 방언하기를 주저치 않으리만치 그는 선택이라는 도정을 밟지 않고 집어세었습니다. 20서너 살에 벌써 200명은 넘으리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30살 때는 벌써 괴승 신돈이를 멀리 눈아래로 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지라 온갖 성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술이 억배어 그 위에 유달리 성욕이 강한 그는 성병에 걸린 동안도 결코 삼가지를 않았습니다. 1년 360여일 그에게서 성병이 떠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늘 농이 흐르고 한 달 건너큼 고환염으로써 걸음걸이도 거북스러운 꼴을 해가지고 나한테 주사를 맞으러 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50전 혹은 1원만 생기면 또한 성행위를 합니다. 이런지라 물론 그는 생식 능력이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잘 아는 나는 M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여기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그의 도덕심에 동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일생을 빈곤한 가운데서 보내고 늙은 뒤에도 슬아도 없이 쓸쓸하게 지낼 그. 더구나 자기를 봉양할 슬아가 없기 때문에 백발이 되도록 제 손으로 이 고해를 헤엄쳐 나갈 그는 과연 한 가련한 존재이겠습니다. 이렇던 M이 어느덧 우리가 모르는 틈에 우물쭈물 혼약을 한 것이외다. 하기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은 뒤에 혼자서 신간 치료 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 M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어두운 얼굴로 내가 묻는 이야기에도 그다지 시원치 않은 듯이 입술의 대답을 억지로 하고 있다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졌습니다. 남자가 매독을 앓으면 생식을 못하나? 괜찮겠지. 임질은? 글쎄, 고환을 옥화사례로 하지 않으면 괜찮어. 고환은 내 친구 가운데 고환염을 앓은 사람이 있는데 인제는 생식을 못하겠다고 비관이 여간이 아니야. 고환을 옥화사례로 하면 절대 불가능인가? 양쪽 다 알았다는데. 그것도 경하게 알았으면 영향 없겠지. 가령 그 경하다 치면 내가 아는 게 그게 경한 편일까? 중한 편일까? 나는 뜻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중하기도 그만치 중하게 아른 뒤에 지금 그게 경한 게냐 중한 게냐 묻는 것이 농담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으므로 M의 얼굴은 역시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무슨 중대한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눈을 푹 내리뜨고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본 뒤에 나는 어이가 없어서 아주 경한 편이지 이렇게 대답해 버렸습니다. 경한 편? 그럼. 이리하여 작별을 하였는데 지금의 일로 생각하면 그 저녁에
그 문답이 오늘날의 그의 혼약을 이루게 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M이 혼약을 하였다는 기보를 가지고 온 것은 T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마침 다 M을 아는 친구가 너댓 사람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골동 국보 하나 없어졌다. 누가 이런 비평을 가하였습니다. 나는 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연애로 혼약이 된 셈인가요? 연애? 연애가 다 무예요. 갈보 낙가이 밖에는 여자라는 걸 모르는 녀석이 어디서 연애의 대상을 구하겠소? 그럼 지창금이라도 있답니까? 지창금이란 뉘집 애 이름이요? 나는 여기서 이 혼약에 대하여 가장 불유쾌한 한 면을 보았습니다. 30이 넘도록 총각으로 지낸 그로서 연애라 하는 기묘한 정사 때문에 그 절을 굽혔다면 그것은 도리어 축하할 일이지 책할 일이 아니외다. 지참금을 바라고 혼약을 하였다 하여도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더구나 그의 빈곤을 잘 아는 처지인지라 크게 욕할 수가 없는 일이외다. 그러나 연애도 아니요 금전 문제도 아닌 이 혼약에서는 가장 불유쾌한 한 가지의 결론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가장 불유쾌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각의 단일 비용을 경제하기 위하여 마누라를 얻는 셈이구려. 이 혹평에 대하여는 T도 마땅치 않다는 듯이 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호건할 것도 아니겠지요. M도 벌써 32살이던가 3살이던가. 좌우간 그만하면 차차로 자식도 무릎에 앉혀보고 싶을 게고 그렇다고 마땅한 마누라를 선택할 길이나 방법은 없고 자식? 고아념을 그만침이나 심히 앓은 녀석에게 자식? 자식은 불유쾌하기 때문에 경설이도 직업적 비밀을 입 밖에 낸 나는 하던 말을 중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말까지는 도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요? M의 생식 능력에 대하여 사면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던 나는 그 말을 돌려 꾸미기에 한참 애를 썼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혹은 M은 생식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찰을 안 해본 바이니까 혹은 또한 생식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M이 너무도 싱거운 혼약을 한 데 대하여 불유쾌하여 그런 호건은 하였지만 그 말은 취소한다. 이러한 뜻으로 꾸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석에 있던 20살쯤 난 젊은이가 외려 일생을 자식 없이 지내면 편치 않아요? 이러한 의견을 내는 데 대하여 젊은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혈 속의 애정이라는 문제와 그 문제를 너무도 무시하는 이즘의 풍조에 대한 논평으로 말머리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M은 몰래 결혼식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들로서 M의 결혼식의 날짜를 미리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들 제각기하는 소위 신식 혼례식을 하지 않고 제 집에서 구식으로 하였습니다. 모 여고부 출신인 신부는 구식 결혼식이 싫다고 하였지만 M이 억지로 한 것이라 합니다. 이리하여 유각에서는 한 부지런한 손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독점이라 하는 건 참 유쾌하거든. 결혼한 뒤에 M은 어떤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합니다. 비록 연애로서 성립된 결혼은 아니지만 그다지 실패의 결혼은 아닌 듯 하였습니다. 50전 혹은 1원의 돈을 내던지고 순간적 성욕의 만족을 사던 이 노총각이 꿈에도 생각지 못할 독점을 하였음에 그의 긍지가 작지 않았을 것이외다. 연애 결혼은 아니었지만 결혼한 뒤에 연애가 생긴 듯 하였습니다. 언제든 음침한 기분이 떠돌던 그의 얼굴이 그럴싸해서 그런지 좀 밝아진 듯 하였습니다. 복 받거라. 우리들, 더구나 나는 그들의 결혼을 심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낱 M의 성행위의 기구로 M과 결합해 된 커다란 희생물인 그의 젊은 아내를 위하여 이것이 행복된 결혼이 되기를 축소하였습니다. 동기는 여하튼 결과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너의 아내로서 한 개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여라.
어머니로서의 즐거움을 맛볼 기회가 없는 너의 아내에게 그 대신 아내로서는 남에게 곱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라. 에메이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이렇게 축소하였습니다. 신혼의 며칠이 지난 뒤부터는 엠이 자기의 젊은 아내를 학대한다는 소문이 조금씩 들렸습니다. 완력을 사용한다는 말까지 조금씩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는 그다지 크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마신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되풀이해보고 하였습니다. 어떤 어부가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거기는 고기는 없고 그 대신 병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병은 마개가 닫혀 있고 그 위에 납으로 굳게 봉함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어부는 잠시 주저한 뒤에 이 병의 봉함을 뜯고 마개를 뽑아 보았습니다. 즉, 병에서는 한 줄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연기는 차차 뭉쳐서 거기는 커다란 마신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이 병 속에 감금한 것은 선지자 솔로몬이다. 이 병 속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스스로 맹세하였다. 100년 안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거대한 부를 주겠다고. 그리고 100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맹세했다. 이제 다시 100년 안으로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보배를 다 주겠다고. 그리고 헛되이 100년을 더 기다린 뒤에 100년을 더 연기해서 그 100년 안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와 영화를 주겠다고. 그러나 그 100년이 다 지나도 역시 구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맹세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구해주는 놈이 있거든 당장에 그 놈을 죽여서 그새 갇혀있던 그 분풀이를 하겠다고. 이것이 병 속에서 나온 마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엠이 자기의 젊은 아내를 학대한다는 소문이 들릴 때 나는 이 이야기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30이 지나도록 총각으로 지낸 그 고통과 고적함에 대한 분풀이를 제 아내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컷 학대해라, 실컷 학대해라. 더욱 축소하였습니다. 엠이 결혼한 지 1년이 거의 된 어떤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와 나는 어떤 곳에서 저녁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날 유난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술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본시 말이 많지 않은 그가 이날은 더욱 입이 무거웠습니다. 몹시 취하여 더 술을 먹지 못하리만치 되어서 그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충혈이 된 그의 눈은 무시무시하게 번뜩였습니다. 여보게, 속이지 말고 진정으로 말해주게. 내게 생식 능력이 있겠나? 글쎄, 검사를 해봐야지. 나는 이만치 하여 넘기려 하였습니다. 그럼 한번 진찰해 봐주게. 왜 갑자기? 그는 곧 대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술을 한 잔 먹은 뒤에 눈을 푹 내리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만약 생식 능력이 없다면 저 사람, 자기의 아내, 불쌍하지 않나. 그래서 없는 게 판명되면 아직 젊었을 때 헤어져서 저 사람이 제 운명을 다시 개척할 때를 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일세. 진찰해 보아야지. 그럼 언제 해보세. 그 며칠 뒤에 나는 M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M은 그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M의 아내는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M이 검사하겠다던 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날의 제 말맞다나 아내의 장래를 위하여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 대한 의혹 때문에 해보려는 것일 것이외다. 자기도 온전히 모르는 바는 아니로되 10중 8구는 자기는 생식 불능자일 텐데
자기의 아내는 임신을 한 것이 왜다. 생각하면 재밌는 연극이 왜다. 생식 능력이 없는 M은 그런 기색도 배지 않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M에게로 시집을 온 새 아내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제 남편이 생식 불능자인 줄을 모르는 아내는 뻐젓이 자기가 가진 죄의 씨를 M에게 자랑하고 있을 것이 왜다. 일찍이 자기가 생식 불능자인지도 모르겠다는 점을 밝혀주지 않은 M은 지금 이 의혹의 구렁텅이에서도 제 아내를 책할 권리가 없을 것이 왜다. 그가 검사를 하겠다 하나 검사를 하여서 자기의 불구자인 것이 판명된 뒤에는 어떤 수단을 취하는지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음행을 책하자면 자기의 사기적 행위를 폭로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 왜다. 그것을 감추자면 제 범민만 더욱 크게 할 것이 왜다. 어떤 날 그는 검사를 하자고 왔습니다. 그때 마침 환자가 몇 사람 밀려있던 관계상 나는 그를 내 사실에 가서 좀 기다리라 하고 환자 처리를 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를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그는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사실 어찌하여야 할지 똑똑히 마음을 작정치 못했던 것이 왜다. 검사한 뒤에 당연히 사멸해 있을 생식 능력을 살아있다고 하자니 그것은 나의 과학적 양심이 허락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또한 사멸하였다고 하자니 이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망쳐버리는 무서운 선고에 다름없습니다. M이라 하는 정당한 남편을 두고도 불의의 쾌락을 취하는 M의 아내는 분명히 책받을 여인이겠지요. 그러나 또한 다른 편으로 이 사건을 관찰할 때 내가 눈을 꾹 감고 그릇된 거만을 내린다면 그로 인하여 절대로 불가능하던 M이 슬아의 사랑스러운 자식을 두고 거기서 노후의 위안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만사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 왜다. 내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서 나는 어느 편 길을 취하여야 할지 판단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4, 5일 뒤에 저절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침울한 얼굴로 찾아온 M에 대하여 나는 의리상 오늘 검사해보자나? 하니까 그는 간단히 대답하였습니다. 벌써 했네. 응? 어디서? P병원에서. 그래서 결과는? 살았다대. 나는 뜻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의외의 대답을 들은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살았다대 하는 음성이 너무 침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동안 나는 내가 하마터면 질 뻔한 괴로운 임무에서 벗어난 안심을 느끼는 동시에 P병원에서의 거만에 의외의 눈을 크게 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을 만난 M의 눈은 낭패한 듯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눈으로 그가 방금 한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는 왜 거짓말을 하였나? 자기의 아내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과 및 제 마음을 속여가면서라도 자식을 슬아에 두어보기 위하여? 나는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겁고 침울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이런 기모치 알겠나? 어떤? 그는 잠시 쉬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가 월급을 받았네. 받은 즉시로 나와서 먹고 쓰고 사고 실컷 마음대로 돈을 썼네. 막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세. 지갑 속에 돈이 몇 푼 안 남아 있을 것은 분명해. 그렇지만 지갑을 못 열어봐. 열어보기 전에는 혹은 아직은 꽤 많이 남아 있겠거니 하는 요행심도 붙일 수 있겠지만 급기 열어보면 몇 푼 안 남은 게 사실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게 무서워서 아직 있거니 스스로 속이네 그려. 쌀도 사야지, 나무도 사야지. 열어보면 그걸 살 돈이 없는 게 사실로 나타날 테란 말이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지갑에서 손을 멀리하고 제 집으로 돌아오네. 그 기모치 알겠나? 나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는 다시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알았습니다. M은 검사도 해보지 않은 것이 왜다. 그는 무서워합니다. 그는 검사를 피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상식으로 판단하여 물론 남편의 아이일 것이외다. 거기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외다. 의심을 품을 필요도 없는 것이외다. 왜? 여인이 남편을 맞으면 원칙상 임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일을 의심하다가 향기롭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면 이것은 자작지얼로서 원망을 할 곳이 없을 것이외다. 벌의 둥지를 건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외다. 10중 8구는 향기롭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검사를 M은 회피한 것이외다. 절망을 스스로 사지 않으려, 그리고 번민 가운데서도 끝끝내 인류의 희망을 붙여들여 M은 온전히 검사라는 위험한 벌의 둥지를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외다. 그리고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 아내의 뱃속에 있는 자식에 대하여 억지로 애정을 가져보려 결심한 것이외다. 검사를 하여서 정충이 살아있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사멸하였다면 시제 제 아내와의 새에 생길 비극과 분노와 절망은 둘째 두고라도 일생을 슬하의 혈육이 없이 보내고 노후에 의탁할 곳을 가질 가능성조차 없는 절망의 지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외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외다.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거부하고까지 이런 모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외다. 이리하여 그는 검사는 단념했지만 마음에 있는 의혹만은 온전히 끄지를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날 그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꼭 제 애비를 닮는다면 좋겠구먼. 거기 대하여 나는 닮는 예를 여러 가지로 들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인이 애를 뵈면 걱정일 테야. 아버지나 친아비를 닮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외편을 닮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닮지 않으면 걱정이 아니겠나? 그저 애비를 닮아야 제일이야. 하하하. 나는 대답하였습니다. 글쎄 말이지. 내 전문이 아니니까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독일 소설에 이런 게 있지 않나? 아버지라나 하는 희곡말일세. 자식을 낳았는데 제 자식인지 아닌지 몰라서 번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그것도 아버지만 닮으면 문제가 없겠지. 다 귀찮어. M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반년쯤 자랐습니다. 어떤 날 M은 그 아이를 몸소 안고 병을 뵈러 나한테 왔습니다. 기관지가 조금 상하였습니다. 약을 받아가지고도 그냥 좀 앉아있던 M은 묻지도 않는 말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놈이 꼭 제 증조부님을 닮았다거든. 그래? 나는 그의 말에 적지 않은 흥미를 느끼면서 이렇게 응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자면 그 어린애와 M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바인데 그 애가 M의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기이하므로. 어린애의 진편과 외편의 근친에서 아무도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 M의 친척은 할 일 없이 예전에 죽은 조상을 들추어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애에게 커다란 의혹과 그보다 더 커다란 희망은 M으로 하여금 손쉽게 그 말을 믿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적어도 신뢰하려고 마음먹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자기의 말에 흥미를 가지는 것을 본 M은 잠시 주저하다가 그가 예비하였던 둘째 말을 마침내 꺼내었습니다. 게다가 날 닮은 데도 있어. 어디? 이보게. M은 어린애를 왼편 팔로 가만히 옮겨 부다누면서 오른손으로는 제 양말을 벗었습니다. 내 발가락 보게. 내 발가락은 남의 발가락과 달라서 가운데 발가락이 그중 길어. 쉽지 않은 발가락이야. 한데 M은 강보를 들치고 어린애의 발을 가만히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놈의 발가락 보게. 꼭 내 발가락 아닌가? 닮았거든. M은 열심으로 찬성을 구하는 듯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닮은 곳을 찾아보았기에 발가락 닮은 것을 찾아내었겠습니까?
나는 M의 마음과 노력에 눈물겨워졌습니다. 커다란 의혹 가운데서 그 의혹을 어떻게 하여서든 사겨보려는 M의 노력은 인생의 가장 요절할 비극이었습니다. M이 보라고 내놓은 어린애의 발가락은 안 보고 오히려 얼굴만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나는 마침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그리고 나의 얼굴로 날아오는 의혹과 희망이 섞인 그의 눈을 피하면서 돌아앉았습니다.